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요로게 갈게요. 요로게도 신장질환에서는 주로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신증후군이라든가 그리고 객관식이 나오면서부터 신부전, 네, 만성 신부전에 관한 거하고 요로게 질환들. 그래서 조금 요즘 추세가 요로게 질환들이 출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요실금이라든가 여성들의 문제들이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가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리고 요로게도 항상 거의 출제되는 부분 안에서 빈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참고하시고 갑니다. 신장의 해부생리. 자, 신장 기능. 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면 신장하고 간 그리고 심장, 그러니까 폐쇄회로 있잖아요. 이 부분의 출제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장의 기능은 항상 질문의 대상이 되는데 출제가 되었을 때 세 가지로 답을 하라 그랬거든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로 답을 하라. 여기서의 주요 기능은 요 형성, 노폐물 제거, 수분 전해질 조절, 산염기 조절, 혈압 조절, 대사 내분비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세 가지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를까? 네? 혈압. 그래서 구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이거를 병풍처럼 늘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혀가지고 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구조화. 그래서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배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버려야지. 신부전 환자들이 소변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여서 이 신장에서 하는 역할은 배설이지. 배설이고 또요. 가장 조절하는 거. 하나는 이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 또 하나는 마지막 이 신장에서 대사 기능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배설한다고 한다면은 수분도 배설하니까 소변 배설도 하게 되고 노폐물 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폐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비유엔과 크레아티닌 같은 애들, 질소 노폐물이죠. 질소들, 그러니까 요소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이런 그 질소 노폐물들, 비유엔 크레아티닌. 조절하는 거는요, 수분, 전해질, 또 혈압, 또 산염기. 이렇게. 대사는요, 그 헤모글로빈,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고 또 골 생성에도 관여해요? 안 해요? 골 생성에도 관여하는 것이죠. 네. 적혈구를 생성하는 거는 에리스로 포이에틴으로, 골 생성하는 것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구조화해서 하나는 배설, 하나는 조절, 하나는 대사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이래서 소변을 생성합니다. 주 기능 보세요. 하루에 1500 정도의 소변 생성하면서 사구체에서 여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세뇨관에서 흡수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구체에서 버리면 세뇨관에서 주워오는 거죠.
주워 와서 또 버릴 건 다시 세뇨관에서 분비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소변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가 이동하는 경로는 네프론을 통해서 집합관을 통해서 신후 요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배설되는 게 이제 요소, 요산, 크레아틴, 비유엔 크레아틴 같은 독소들이죠. 그리고 약물도 포함이 된다. 수분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두 가지로 조절하죠. 자, 이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하나는 항인용 호르몬으로서 수분을 재흡수하고 하나는 엘도스테론으로서 소디움을 재흡수하고. 그죠? 그래서 주로 이 소디움을 재흡수를 해서 수분도 끌고 오지만 수분만 끌고 오는 ADH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 신장은 수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트륨, 칼륨, 칼슘, 인, 염소 이런 전해질도 모니터링해서 과다한 양을 조절합니다. 산염기 조절합니다.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온을 배출시키면서 균형을 유지한다. 혈압 조절합니다. 레닌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뭐죠? 엔지오텐신이죠. 엔지오텐신이죠. 이 엔지오텐신을 생산합니다. 자, 대사합니다. 조혈인자 뭐예요?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고 비타민 D 활성화로 골 형성에 관여하고 호르몬 조절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조절해서 칼슘가인의 대사 조절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배설합니다. 또 조절합니다. 그리고 대사합니다. 자, 노폐물 제거를 하는 경로, 신장 동맥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의 심박동으로 혈액이 25%가 신장으로, 그래서 2분마다 신장을 통해서 혈액을 씻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에는 네프론, 한쪽에만 100만 개 있어요. 그리고 각 네프론에는 사구체, 그리고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뇨관의 말단이 컵 모양의 보호막 낭으로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구체를 우리는 모세혈관 뭉치라고 하죠. 자, 세뇨관으로 갑니다. 근위세뇨관, 그 다음은요 햄내고리, 그 다음에는 원위세뇨관, 그리고 집합관, 그리고는 수입소동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여과되지 않은 성분들은 여과된 건 수입소동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과되지 않은 건 역시 또 수출소동맥으로 나가게 되죠. 여과와 배출을 반복하면서 요도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돼요. 재흡수되는 것들은 뭔가요? 재흡수되는 것들 당연히 포도당, 단백질, 그죠?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포도당과 단백질. 왜요? 크잖아요.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포도당이 나가니까 사구체가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찢고 나가요. 본인이 나 찢어줄게 이러고서 나가요. 나라도 찢어줄게.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내가 찢어줄게. 그래서 사구체들이 찢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결국은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합병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백질이 뚫고 나가는 것도 기공이 커지면서 뚫고 나가잖아요. 포도당이 나가는 병은 당뇨병이에요. 단백질이 나가는 병은 뭘까?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나갔어요. 신증후군,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신증후군, 신장증이 있고 또 사구체, 신염도 있고, 신장의 염증들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배설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비유엔과 크레아틴이죠. 요소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간에서. 간에서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전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시켜서 신장으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신부전증이 되게 되면 이 요소가 온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죠? 온몸에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요소와 크레아틴이고요. 단백질이 나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단백질이 나가버렸어. 단백질이 나가버리면 비정상적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이 알부민, 알부민이 뚝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질 삼투압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교질 삼투압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과잉 축적된 전해질, 염류, 칼륨, 인산염, 황산염. 자, 신부전이 되었어요. 가장 골칫거리인 이 미네랄들은 뭐죠? 가장 골칫거리인 전해질들? 칼륨이죠. 네, 칼륨. 또 골칫거리가 있어. 칼륨 1등, 그 다음은? 칼슘? 인이지. 칼슘은 빠져나가 버려요. 저칼슘이지. 부갑상선 호르몬이 아무리 이렇게 신장에서 잡아 끌으려 해도 신장에서 칼슘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 뺑 돌아가지고서 어딜 가요? 뼈에 있는 걸 끌고 오잖아요. 신장에서 다 버리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심장 멎잖아요. 심장이 중요해, 뼈가 중요해? 심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뼈에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들은 골다공증도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죠.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칼륨 그리고 인, 이게 상당히 증가하고요. 그리고 부족해서 문제인 거는 칼슘. 그런 전해질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서, 제가 신부전증에 전해질이 출제가 되면 칼륨 1등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2023년에 이번에 출제가 되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 내분비도 아직 굉장히 중요하니까 칼슘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장의 기능하고 부갑상샘 호르몬인 칼슘 조절하고의 기능도, 그 기전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신장에서 다 버리니까 칼슘 부족해, 우리 몸에서, 그죠? 그러면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까 뼈에서 가져온다. 이런 원리죠. 어렵다, 쉽다? 쉽다. 자, 이래서 이제 그림처럼 사구체에서 여과되고 이제 세뇨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구체 여과,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분당 600ml 정도 되는데 여과량이 120, 1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쭈루룩 빠져나가는 거죠. 여과되는 원리는요? 작은 것들, 여과 압력, 여과되도록 이 압력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데 혈장 단백 이하 크기 물질들이 모두 통과가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은 45 정도가 되는데 교질 삼투압이 25, 그리고 보호만 주머니 내의 압력이 10, 혈압하고는 반대작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45에서 25 더하기 10, 그러면 10 정도가 순여과압이 되는 거예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10만큼의 여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당 125, 여자는 110 정도 이렇게 여과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600이 들어오면 여과 압력 때문에 125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는 통과 못한다? 단백질, 포도당. 그죠? 덩치 큰 거는 통과 안 됩니다. 자, 나머진 다 통과, 싹 통과. 압력 때문에 쭉 가요. 세뇨관으로 갑니다. 근위세뇨관으로 가서 80%의 전해질과 포도당 아미노산, 혹시나 나갔을 포도당 아미노산 싹 걷어와요. 중탄산 이온까지. 그리고 수소이온하고 크레아틴은 분비하게 됩니다. 소디움과 물의 80% 싹 걷어와서 한내고리를 거쳐가지고 원위세뇨관으로 가면 10% 정도의 소디움을 재흡수해요. 여기서 원위세뇨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칼슘,
분비를 합니다. 이 칼슘의 분비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누구의 명령에 의한다? 부갑상샘 호르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건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칼슘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칼슘의 대사가 복잡하잖아요. 칼슘은 뭐하고 관련이 있지? 이렇게 신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내분비하고도 관련이 있죠? 또 신장. 우선은 봐봐. 위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위장 장관에서 흡수가 돼야 돼. 그러면 혈관계에서 조절하는 거는 내분비에서 조절하죠. 내분비 중에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 그러면 마지막에 뼈에 들어가요. 뼈에 넣어주는 거는 이렇게 신장이 조절을 해줘. 활성화시켜가지고.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줘야 뼈로 들어가지. 뼈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골 형성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뼈에서 골 흡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파골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골 흡수에 관여하는 애는 누구예요? 골 흡수가 최대한 안 되도록 해주는 중요한 호르몬. 칼시토닌도 있지만 여자인 경우에 에스트로겐. 그죠? 그래서 이 칼슘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자, 그래서 칼슘의 재흡수, 재분비는 누구에 의해서? PTH,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서? 원위세뇨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집합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뭘까? 능동적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집합관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요. 소듐이 얼마만큼 남네? 버려. 소듐이 얼마만큼 부족하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집합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조절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조절해. 뭘까요? 두 가지 물질을 조절해요. 나트륨, 올커닙, 또 칼륨 아니에요. 수분이죠.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해요. 나트륨 조절하는 애는 누구예요? 호르몬, 화학물질, 엘도스테론이죠. 수분을 조절하는 애는 누구예요? ADH죠. 그거 말고 여기에 작용하는 호르몬이나 화학물질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엘도스테론과 ADH가 작용이 되는 거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 칼륨도 조절해야 되고,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러나, 거기에 조절하는 애는 엘도스테론과 ADH밖에 없어요. 자, 호르몬이 가서, 세뇨관에 가서 작용을 하는 애는 딱 3개 있어요. 누구? PTH가 가. 부갑상샘 호르몬은 어디 가서 칼슘을 끌고 오나요? 세뇨관을 가서 칼슘을 끌고 와요. 그죠? 엘도스테론은 어디 가가지고 재흡수를 시키나? 집합관에 가서 소듐만 끌고 오는 거야. ADH는 집합관을 가서 수분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도스테론이 소듐을 하나 끌고 오면 뭘 하나 버리지? 그래, 포지티브 하나 갖고 오니까 포지티브 하나 버려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듐 하나 들고 오니까 칼륨 하나 버려야지. 칼륨은 자기의 선택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엘도스테론에 의해 가지고 소듐만 조절이 되지, 칼륨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잉여 칼륨인 거야. 칼륨에 그래서 한 번씩 화가 나면 심장을 먹게 하나 봐요, 얘네들이. 응? 그렇잖아요? 칼륨이 하나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엘도스테론이 엄청 많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칼륨 양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들겠지. 엘도스테론은 누구를 좋아해요? 소디움을 좋아하죠. 끓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칼륨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너는 나가라. 내 자식은 소디움이야. 그래서 칼륨은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엘도스테론이 많아지면. 그래서 저 엘도스테론증, 엘도스테론이 쫙 내려가면 소디움은 힘이 없으니까 누구만 들어와? 칼륨만 들어오는 거예요. 고칼륨 혈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도스테론과 칼륨하고는 반비례인데,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엘도스테론과 소디움은 그냥 짝꿍합인 거지, 딱 붙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디움이 들어오면 칼륨은 나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칼륨이 전지 곤지, 그죠? 저칼륨인지 고칼륨인지 구분되시죠? 내분비계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 원리를 딱 원칙을 갖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됐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세뇨간 하게 되면 제흡수 재분비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어디서 조절하는 거야? 집합관에서 능동적 분배, 엘도스테론과 ADH로 조절합니다. 자, 네 번째, 혈압을 조절합니다. 누가? 레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엔지오텐신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RAA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RAA 시스템. 누구에 의한 거야? 레닌에 의해서만 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라는 물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엔지오텐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엔지오텐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혈관 수축을 하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엘도스테론은 또 누구를 자극해? 소디움. 그죠? 엔지오텐신을 거쳐서 엘도스테론은 소디움.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신허혈이 되었을 때 레닌은 작동하게 됩니다. 허혈되었을 때 작동해서 엔지오텐신 1, 2. 그래서 혈관을 수축하는 거는 엔지오텐신 1인가요? 2인가요? 2죠. 어디서 전환되나요? 폐에서. 폐에서. 엔지오텐신 1이 2가 돼요. 그러면 혈관을 쫙 수축시키게 되고요. 엘도스테론을 어디서? 부신? 피질? 수질? 피질이죠. 부신 피질에서 엘도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내과적인 문제는 뭘까요? 고혈압.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하면 심부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혈압 떨어집니다. 엔지오텐시노젠, 엔지오텐신 1 전환 효소에 의해서 폐에서 엔지오텐신 2. 그러면 엔지오텐신 2는 부신 피질에서 엘도스테론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절 기전, 이런 게 매번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A급이라 볼 수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수분 조절합니다. 뇌하세 후엽에서 항인효 호르몬. 자, 이 레닌이라는 애가 나와서 엔지오텐신이 또 자극하는 애가 ADH까지 자극을 하게 돼요. 뇌하세 후엽, 엘도스테론 나오면서. 그래서 ADH가 분비되면서 수분 조절을 하고요. 엘도스테론을 엘도스테론, 부신피질에서 엘도스테론, 소디움 재흡수 합니다. 자, 이래서 그림처럼 수분이 과잉될 때가 문제일까? 수분이 결핍될 때가 더 문제일까? 수분이 결핍될 때이겠죠. 수분이 결핍되면 삼투압이 증가하게 돼요. 이 삼투압의 증가를 하게 되니까 뇌 하수체, 뇌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에서 갈증 중추가 있죠? 갈증 중추를 자극해요. 그러면 갈증 중추가 자극이 되면서 ADH를 분비시키죠. 그러면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면서 소변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디움이 결핍되었을 때 누가 반응해? 레닌이 반응하겠죠. 레닌 반응해서 엔지오텐신 1, 2, 그 다음에 엘도스테론을 거쳐서 소디움 재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싱거운 소변이 나오는 거지. 응? 응. 이 소디움이 과잉됐을 때는 레닌이 감소하고 엘도스테론도 감소하다 보니 이게 짠 소변이 나오겠죠? 소디움 많이 나가서. 이렇게 짜다, 싱겁다 써놓으세요. 대사 외 내분비 기능,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요.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의 자외선을 통한 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간에서 활성되고 콩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장으로부터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그리고 혈심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골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 콩팥 기능 상실 시 비타민 D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죠. 칼슘과 인의 불균형. 자, 칼슘이 감소하면 뭐가 늘어날까? 인이 늘어나겠죠.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즉 경구로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골 대사 역할을 골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적혈구 형성인자. 적혈구 형성인자는 저산소증 그리고 콩팥 허열로 인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생성을 자극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결핍일 때 빈혈, 에리스로포이에틴이에요. 인슐린 분해 작용을 합니다. 요 세뇨간 세포에서 비활성화가 돼서 요세간에서 분해돼서 배설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나트륨 이온을 콩팥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자, 나트륨 이온 분비를 촉진하는 거 외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도 있다. 우리 프로스타글란딘 할 때 이 얘기 잠깐 했어요. 그죠?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려나? 나트륨 이온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 그래서 엔지오텐신하고는 같은 작용을 할까요? 기랑 작용을 할까? 엔지오텐신의 상승 작용이 아니라 길항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은 신부전일 때 콩팥 기능 상실이 되면 엔지오텐신은 혈압을 올렸잖아요. 그죠? 프로스타글란딘은 오히려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소디움을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기량작용을 하는데 이 콩팥 기능 상실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닌도 올라가지만 프로스타글란딘도 상승이 되면서 아무리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혈관 확장을 못 시켜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이 칼슘을 먹었어요. 먹으면 이 장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혈관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혈관을 들어와서 자,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뼈로. 이 장에서 혈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애가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가 그러나 여기 앞에 단서가 붙는다? 어떤 단서? 활성화라고 액티비티 되어야지
이 액티비티 된 비타민 D가 이 칼슘을 끌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 칼슘을 또 어디로 또 한 번 더 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골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골 형성을 해주려고 그러면 칼슘을 끌고 가는 애는 활성화된, 액티비티 된 비타민 D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거를 끌고 넣어주는 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또 이렇게 끌고 들어가 주게 하는 애는 신장으로 가는 애도 있죠. 얘를 끌고 이 혈중으로 보내는 애는 누구죠? 칼슘이 나가려고 하네? 얘 들어가. 이렇게 하는 애는 PTH. 부갑상샘 호르몬이겠죠. 그죠? PTH는 이 칼슘, 혈중 칼슘량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을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갔지만 뼈 속에서는 항상 뭐가 진행된다? 파골이 진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20대 이후에 이제 20, 30대 이후가 되면은 이 파골 세포의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뼈를 다시 혈중으로 들어가게, 파골내니까 혈중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다 부셔지니까. 이를 뭐라 그래? 골 흡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 흡수를 최대한 자, 골 흡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갑상샘에 칼시토닌이 나와가지고 최대한 얘를 억제하려고 해. 또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얘를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가 더 강력해? 에스트로겐. 이 과정을 억제하는 애들. 칼시토닌하고 에스트로겐인 거죠.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면 이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파골이 후룩 진행되고 여기는 골다공증.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은 신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자, 이제 신부전이 됐어. 신부전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에서 제 역할을 못해.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액티비티가 안 되겠죠. 응? 이걸 할 수가 없네. 그러면 골 형성이 돼야 안 돼요? 골 형성은 안 되겠죠. 골 형성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를 통해 가지고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겠죠.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누가 반응해요? PTH가 증가하겠죠.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려고. 그런데 이 PTH가 증가해서 어디서? 아까 원위세뇨관이었잖아요. 그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네요. 시키지. 근데 이 재흡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TH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혈중 칼슘의 농도는 여전히 감소되는 게 신부전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신장에서 재흡수가 안 되니까 뺑글 돌아서 어디로 가서 이제 뼈에서부터 혈중으로 거꾸로 이 칼슘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 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신부전증 환자는 활성화된 비타민 D를 형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결과 뭐가 온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병리적인 골절, 뭐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칼슘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계속해서 칼슘에서 이렇게 혈중으로 칼슘을 보내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칼슘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뼈에서 왕창 가지고 오니까. 신장에서 끌고 오는 게 많겠어? 뼈에서 갖고 오는 게 많겠어? 뼈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 많은 칼슘들이 어디로 뼈로 다시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떠도는 칼슘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응? 이게 끌고 오는 결석? 신부전에서 신결석이 그렇게 많던가?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죠? 이거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해야 돼. 이 떠도는 칼슘들은 어디로 갈까? 얘들이 뼈에서 왕창 가져왔잖아요. 근데 신장으로 잘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잘 나가지지도 않아. 응?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 거야. 골다공증과 동시에 진행되는 게 신성골 이양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여기가 뼈인가요? 폐에 축적이 되고 눈에 축적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늑골 같은 데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 신부전증을 오래 앓았던 분들은 요즘엔 이제 혈액투석이 있으니까 좀 낫지만 속도가 늦어지지만 뭐 이런데 등 뭐 이런데 또는 머리 이런데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생겨요. 신성골이죠.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칼슘들은 우리 췌장염 할 때도 칼슘이 침착됐다 했잖아요. 덩어리만 지면 거기에 침착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을 지나갈 때도 이것들이 불룩해지고 딱딱해지면 거기에 칼슘들이 붙어. 그래서 동맥경화가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칼슘들 얘네들은 덩어리만 보면 좋아해. 여기가 뼈인가비하고 가서 붙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붙을지 모르고 어디서 자랄지 몰라서 신성골 이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간다? 그래서 뭐 신성골 이양증의 기전까지야 물어보겠습니까마는 골다공증의 기전 정도는요, 신부전증과 골다공증의 기전 정도는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부전 환자들의 이 골다공증은 어떤 화학물질 때문인가요? PTH. 그죠? 신부전증의 골다공증은 어떤 화학물질 때문이야? PTH. 어떤 호르몬 때문이야? PTH. 그래서 PTH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근거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액티비티 되질 못해서 골 형성이 안 되니까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PTH가 상승되지만 신장에서의 재흡수 역할을 하질 못하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여전히 낮아서 드디어 뼈에서 골 흡수라고 하죠, 그죠? 골 흡수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골 흡수를 진행시켜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게 되고 골다공증, 뼈는 비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칼슘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칼슘의 농도가 유지가 되어야 심장이 뛰니까, 심장을 지켜야 되니까 이 뼈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려니 얘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장에서도 끌고 들어오고 안 되면 신장에서도 끌고 들어오고 안 되면 골에서도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칼슘은 장과 신장, 골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뼈 안으로 넣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이 뼈 안으로 넣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액티비티된 활성화된 비타민 D 밖에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넣어주는 거는 비타민 D밖에는 없고 그리고 이제 파골세포가 계속 진행되는 걸 좀 늦춰주는 억제하는 것들이 칼시토닌하고 에스트로겐이 있으면서 조절을 해주고 폐경이 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완전히 그죠? 스탑!
소멸되기 때문에 이 파골세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골다공증이 오더라. 그래서 골다공증에 골대사 있잖아요. 골다공증 지금 나올 때 됐거든. 출제할 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골격계에서 골다공증 말고 뭐가 나오겠어요, 이번에. 골다공증은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요 기전들을 잘 기억해 두셔도. 내분비도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분비하고 또 근골격계하고 골다공증, 부갑상샘 호르몬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출제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질문하기 너무 좋다, 안 좋다? 질문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요로 검사 갑니다. 자, 그래서 신장의 기능 마무리하면 조절 기능, 배출 기능, 그 다음에 호르몬하고 대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자, 요로 검사. 자, 케톤이 나온다. 케톤이 분비된다. 케톤이 소변 안에 있다. 비정상, 정상? 비정상. 이게 몇 번 출제됐어요? 2번이나 기출된 거예요. 이 케톤체가 왜 나왔니? 그죠? 소변의 케톤체가 왜 양성입니까? 기아 상태라는 거죠. 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에너지를 삼죠. 예, 지방산이 증가하고 인슐린이 부족했을 때 케톤바디가 형성되고 이 케톤바디는 다시 수소이온을 상승시키면서 산증으로 진행하더라. 자, 요 검사에서 당이 증가하고 있어요. 정상, 비정상? 비정상. 언제 당이 나오나요? 아니, 원리, 근거, 기전. 당이 왜 나와? 아니, 신장에서는 당 크니까 당연히 빽이죠. 응? 돌아가. 혈중으로 돌아가. 언제 나오냐고. 왜 나올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걸 물어보죠. 왜 나와요? 에너지를 사용 못해서? 그 케톤이 나오는 거하고 뭐는데 그거 케톤이지. 당이 왜 나와요? 혈중으로 그냥 뺑글뺑글 돌아야지. 돌다가 지방 돼서 쌓여야지. 신장에서는 요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가 있어. 요역치가 있어요. 얼마냐? 180 정도. 혈당 180 정도까지 올라가도 요 역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혈중 혈당이 180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피가 떡지잖아. 혈전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HCT 그 혈액의 점도가 헤마토크리트치가 쭉 상승할 거 아닙니까? 너무 점도가 높아지면 떡지겠죠? 그럼 혈관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내가 희생할게 찢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사구체를 다 찢어가지고 덩치 큰 포도당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전은 요 역치입니다. 신장의 요 역치예요. 180 정도 유지하거든요. 근데 임신일 때는 요 역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임신일 때는 혈전이 잘 생겨요, 안 생겨요? 혈전 잘 생긴다고 신부정맥 혈전증 할 때 배웠죠? 응? 잘 떡지거든. 왜? 출혈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애기한테 혈액을 줘야 되는데 소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요. 묽게 만들지 않아. 임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는 요 역치를 떨어뜨려요. 160 이하, 140까지도 떨어뜨려 버려. 그럼 이 혈당이 160, 140만 돼도 소변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소변으로 나와요. 요역치가 떨어지니까 180, 150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소변으로 나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임신일 때는 당뇨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신이 끝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그를 이제 임신서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나오는 원리는 요역치라고 하는 것이 신장에서 요역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역치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요역치를 갖고 있어요. 그 이상이 올라가면 소변에서 당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야, 너무 껄쭉하잖아. 이거 버려. 응? 내가 버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치로 계속 상승.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혈당을 낮추면 신장으로 당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소변에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면. 그러면 신장이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덜 망가지겠죠. 그게 스탑되어 있으니까 안 망가지겠지. 그래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역치 아시겠죠? 그런 거 물어보겠지. 빌리루빈 증가 할 수 있죠. 우리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 이번에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요로 검사 색깔, 혼탁도, 산도는 혈액보다 당연히 산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폐하가 산으로 가는 게, 소변은 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알칼리로 가는 게 맞아? 산성이 맞아? 알칼리가 맞아? 정상적인 게. 에? 그럼 다시 이 사람들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에? 아니 혈액은 알칼리예요? 산이 좋아요? 알칼리가 좋아요? 알칼리가 좋죠? 산화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에? 피부는 산이 좋아? 알칼리가 좋아요? 알칼리가 좋다고? 참, 이 사람. 그러면 질내 산도는 산이 좋아요? 알칼리가 좋아요? 산이 좋죠? 왜요? 그래, 균을 다 막아야지. 균을 막는 건 전부 산이 좋아? 알칼리가 좋아? 균을 막는 건 전부 산이지. 산증이 높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몸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혈액은 알칼리가 좋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살잖아요. 얼굴은 알칼리로 지우고, 응? 아니 그 요도, 질, 그죠? 항문 이 다 뭐가 유지되면 좋아요? 구멍은 전부 다 산이 좋잖아요. 산증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부 뭘로 해결해? 알칼리 세제로 해결하니까 그 중성이 되니까 균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요로 감염이 되는 많은 이유가 비누 많이 쓰지 마라. 비누가 죄다.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은 비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거 쓰면 좋겠지. 산도가 높은 세제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있기는 한데 비싸. 대부분 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알칼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쓰면은 산도가 떨어지니까 알칼리증이 많아지니까 좋지 않지. 그래서 소변은 항상 산도가 유지가 되는 거, 산증이 유지가 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지. 그래서 폐하 한 5 정도 있잖아요. 폐하 한 5 정도가 되게 좋아요. 위는 산도가 얼마? 위산 때문에 이 정도가 돼야 들어오는 균들을 다 죽이지. 그래서 외울 게 아니라 좀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균을 막아야 된다. 산도가 높아야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폐하가 높아야 된다. 이건 혈액밖에 없어요. 혈액밖에. 응? 좀 중성을 유지하는 게 폐하는 혈액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산도가 높아야지 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 겉껍데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 똥구멍하고 입구멍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구멍이 보일까 안 보일까? 쭉쭉 잡고 당기면 그냥 관이잖아요. 이게 내부라고 할 수 있을까? 외부라고 할 수 있을까? 몸 안에 있는 외부지. 몸 안에 있는 외부지. 내 내부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심장이고 췌장이고 혈액이고 그죠? 꽁꽁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균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죠. 균이 지나가는 자리들은 다 산도를 유지해야지. 그래서 이 구멍들 있잖아요. 산도 높아야 되고, 이 구멍에도 산도를 올려야 되고, 피부 껍데기도 산도를 올려야 되고.
그런 원리. 자, 비중 외우셔야 돼요. 1.땡땡5. 당 케톤 당연히 없고, 담배가 없고, 빌리루빈 없고, 적혈구, 백혈구. 자, 적혈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요로 감염이거나 요로 출혈이다. 자, 요라고 하는 거는요, 무균이다, 균이 있을 수 있다. 자, 대장에는 균이 있다, 없다? 있죠. 방광에는 균이 있다, 없다? 방광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죠? 아니, 대장은 얘잖아요. 외부잖아. 그러니까 균이 덩어리지. 균이 덩글덩글 많죠. 균이 있는 게 별로 그렇게 부끄럽지도 않아. 어? 먹어도 또 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충도 먹고 하잖아요. 먹어도 뭐 나가니까. 근데 소변은요, 뭐랑 연결돼 있죠? 혈액이랑 연결돼 있죠. 여기 균이 있으면 신장에, 소변에도 균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소변에 균이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균이지. 균이 들어가는 경로는 거꾸로 들어가는 경로밖에 없어요. 항문 잘못 닦아가지고, 뒤에서 닦아서 앞으로 닦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예, 그 요도 주변에 균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요즘에는 균을 억지로 집어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뭘 통해서? 비대로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데, 그래, 요로 감염이 많대요. 그래서 요로 감염이 됐을 때 증상이, 첫 번째 증상이 출혈입니다. 그 점막이 다 이제 헐어가지고서 출혈이 돼서 빨갛게 피딱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나올 리는 없어요. 무균이거든요. 근데 피가 나오면 적혈구, 그 요로 감염이에요. 세균, 당연히 안 나오지. 자, 원주체, 캐스트. 원주체가 뭐냐면 적혈구가 우리 이렇게 생겼는데, 원주체는 이렇게 뿔난 것들이에요. 적혈구에 뿔나가지고 캐스트가 있다라는 것은 병이 생겼다, 적혈구에 변형이 일어났네, 네, 감염됐네, 염증 생겼네. 그래서 캐스트가 한 번씩 발견이 되기는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거리는 뭘까? 산도나 비중 이런 것들이 그 사례로서 제시가 되겠죠. 당, 케톤 이런 것도 사례로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당이 나왔네? 정상, 비정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적혈구, 백혈구야 감염 지표니까 주로 많이 올라가지만 적혈구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이 사례를 보고 뭐를 판단하셔야 돼? 네, 감염이 됐구나, 요로 감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배뇨 양상에 있어서의 변화. 혈뇨, 다뇨, 핍뇨. 혈뇨의 정의, 다뇨의 정의, 핍뇨의 정의. 뭐가 중요해? 핍뇨지요. 그죠? 뭐 다뇨가 나올 리가 있나? 자, 핍뇨 얼마? 24시간 총 배뇨량이 100에서 400 정도. 그래서 뭐 한 200 정도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200cc 이하다 하루에. 그러면 핍뇨가 됐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몸의 혈량이 엄청나게 부족하구나. 또는 신장이 망가져서 소변이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구나. 출구가 막혔거나 아니면 양이 적거나. 자, 배뇨곤란,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긴박뇨, 요일을 강하게 느끼는 것, 배뇨통, 배뇨시의 자결감, 배뇨시의 자결감 주로 요도염, 방광염일 때죠. 빈뇨, 지연뇨, 배뇨 시작이 어렵다. 이게 주로 전립선, 비대증의 첫 증상이 되겠죠. 자, 실금, 야뇨증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정의들은 잘 아실 거고, 배뇨곤란이라는 거, 배뇨시에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감염일 때 나타나는 주 증상. 대충 이해하셨죠? 전반전 이해했으니까 이제 질환들, 주요 신장 질환, 첫 번째 질환, 사구체 신염. 너무 중요하죠? 2007년, 2011년 출제가 됐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빈출될 내용이고요. 사구체 신염은 계속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구체 신념일 때 정의 주로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 면역 복합체가 형성이 되어서 혈액을 순환하다가 사구체에 침전을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뭐 약물 때문에도 사구체 신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녹여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포도당이 나가면서 찢으면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 이때의 이 항원항체, 이 항원은 주로 뭘까? 제일 많은 항원. 방금 누가 답 얘기하셨는데 뭘까요? 용혈성 연쇄상구균. 상기도 감염.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감염되는 경로는 상기도 감염이 제일 많고요. 또 한 경로가 또 하나 더 있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뭐죠? 응? 그치, 확 맞아. 뭐죠? 그게 황색 수포 생기는 거. 농가진, 성홍열 경로. 농가진은 대부분 다 포도당 구균이긴 하지만 연쇄상 구균도 조금 있으니까 성홍열 있잖아요. 성홍열. 상기도 감염하고 성홍열 이럴 때 항원항체 반응의 결과 복합체가 사구체에 침전되면서 기분 나쁘니까 사구체까지 항원으로 만드는, 그래서 사구체에 대한 자가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상기도 감염 농가진 성홍열을 앓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콜라색의 소변을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로 감염과 신장의 문제일 때 그 색깔이 달라요. 빨강색의 색깔이 혈뇨가 나오는데 신장에서의 혈뇨는 콜라색 소변. 그럼 콜라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붉은색이죠. 그런데 요로 감염에서는 무슨 색이에요? 선홍색이에요. 빨강색이라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칼라, 이걸 되게 중요하게, 칼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혈뇨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콜라 색깔의 혈뇨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거든요. 콜라 빛깔의 검붉은색의 혈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부종과 고혈압, 핍뇨, 단백뇨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1차 사구체 신염은 사구체에만 국한된 거, 2차 사구체 신염은 이제 전신질환과 함께 오는 당뇨병 같은 거. 자, 원인은 면역학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룹 A 베타 헤모라이틱 스트랩토코커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2, 3주 후에 나타나고, 기타 고혈압이나 당뇨병, DIC 뭐 이런 이유에서도 신장은 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구체 신염 생기는 거고. 자, 병태생리 보세요. 병태생리 자주 질문하니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면역학적 기전, 연쇄상 구균 감염 14일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연쇄상 구균 감염으로 형성된 항원항체 복합체가 사구체막에 걸러질 때 모세관을 폐색시켜요. 이게 우르륵 침전이 될 거 아닙니까? 폐색시키게 되면서 과잉 수분 축적, 염분 정체, 부종이 발생하죠. 소변은 안 나가잖아요. 핀뇨가 발생합니다. 이러자 이제 사구체막이 파열되기 시작하면서 혈뇨, 탁한 콜라색의 혈뇨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 이제 항원항체 반응 결과 복합체로 혈액을 순환하다가 사구체에 침전했을 때 투과력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자, 사구체 기저막에 이제 드디어 항체를 형성해 버리는 거죠. 자가항체겠죠? 항체를 형성해. 그리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래서 이제 자가항체가 형성되니까 누가 몰려와요? 백혈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백혈구, 그리고 부종,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부종, 혈액순환의 정체, 면역 반응 결과 염증이 시작되니까 혈소판 응집, 섬유소 침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직의 괴사와 섬유화, 그래서 사구체 신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요독증이 되고 빠르게 진행하는 급성일 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 신기능이 떨어집니다. 모세혈관 내에 폐색이 되고 혈장 여과 감소, 수분 보유, 염분 보유 증가, 혈장 간질의 양이 증가하게 되죠. 잠재적으로 사구체 신염이 발생이 됩니다.
즉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눈으로 봐서 혈뇨라는 게 금방 보이는 건 아주 급성이고 심각할 때 얘기인 거고요. 대부분은 소변으로 혈뇨가 나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요. 소변으로 단백뇨가 나가는데 알아, 몰라? 몰라요. 100만 개가 있어, 한쪽에 사구체가. 그러니까 100만 개가 다 망가질 때까지, 80만 개 망가질 때까지 모르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런 소변 속에 알부민 그리고 원주체, 응? 예, 적혈구도 나오고 알부민도 나와요. 검출이 되는데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걸 발견해야 하네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생들의 소변 검사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상기도 감염을 자주 앓으니까 그 중에 20-30%는 사구제 신염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구제 신염이 워낙 더디게 진행이 되면 죽을 때까지 신부전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진행이 빠르다 보면 결국은 80만 개를 넘어서면서 사구제 신염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지. 그렇지만 매년 소변 검사만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혈뇨와 단백뇨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요걸 소변 검사해야 된다. 요약. 면역복합제 혈액순환하다가 사구체에 침전되다가 염증이 생기니까 자가항체를 생기게 하고 사구체를 손상시키고 기공이 커지면서 단백이 여과되자 단백뇨와 혈뇨가 발생한다. 그죠? 이 항원항체 복합체가 이렇게 침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꽉 막히게 되잖아요. 그죠? 꽉 막히게 되자 이 소변량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소변량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축적이 돼서 축적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종이 된다라는 소리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핍뇨와 부종은 항상 같이 진행한다? 따로 진행한다? 항상 같이 진행하겠죠. 그죠? 여기 사구체 막이 여기서 축적돼 갖고 좀 막혀요. 기분 나쁜 거야. 그러자 갑자기 이런 반응일 뿐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서 여기에다가 뭐를? 자가 항체를 꽂아버려. 갑자기?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이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자가 항체를 만들어 버리네. 자, 그러면 자가 항체가 형성이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백혈구들이 몰려오겠죠. 항원항체 반응이 생겼잖아요. 백혈들이 몰려오니까 염증이 진행해야 하네요. 염증이 마구마구 진행을 하겠죠. 그 염증으로 여기가 빠방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부종과 핍뇨는 같이 진행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자 부종과 핍뇨는 여기에는 물이 가득 차고 여기는 소변량은 나오지를 않네? 안 나오겠지. 여기 부어가 있으니까. 거기가 사구체 막이 반토막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전부 다 부어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종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진행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일까? 핍뇨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것의 부종이 심각해져요. 여기의 부종은 어느 부종일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밖에 없잖아요. 좀 때려봐, 좀. 그래, 뇌.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건 뇌하고 심장밖에 더 있냐고. 뇌부종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급성 뇌부종이 진행합니다. 폐부종도 물론 진행을 하지만 폐는 부어도 살지만 뇌가 부어가지고 뇌압 상승이, 두개압의 상승이 생기면서 서든데스 할 수도 있어요. 이 소변이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 뇌에 있는 물을 다 끌어당겨요? 어떻게 해? 이제 두개압이 상승하자 서든데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병증이죠. 뇌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핍뇨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부종과 핍뇨가 생겼어. 자, 이 염증이 반복되니까 이제 이거는 급성. 자, 이제 만성적인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성적으로 이 사구체가 한쪽에만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씩 있어요, 그죠? 조금씩 손상이 되어가지고 사구체 그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들어올 때마다 또 확 진행이 됐다, 또 멈췄다,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진행이 점점 됐어. 그러면 만성적으로 진행했을 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섬유화 되겠죠. 얘들이 염증이 생기니까 섬유화, 띠크해집니다. 그래서 섬유화돼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가 잘 안 되겠죠. 여과력이 떨어지겠죠. 자, 이러자 이제 드디어 이게 조직의 손상으로, 그러면 기공이 커지겠지. 조직이 찢어져. 손상이 됐으니까 이제 커다란 것들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가지? 단백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뇨와 부종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질환의 증상의 진행을 생각해 보면 단백뇨보다는요, 단백뇨라 하자. 단백뇨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진행이 되고 신장이 단백뇨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구체가 실질적 손상이 있구나. 이해 가십니까? 실질적으로 손상이 있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조직의 손상들,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죠? 혈관 뭉치야. 자, 혈관 뭉치입니다. 얘들은 혈관 뭉치. 그러니까 이게 혈이 다 이렇게 찢어지면서 커지니까 단백뇨도 나오겠지만 혈관 뭉치가 찢어지니까 뭐도 나와? 콜라색의 혈뇨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찢기면서 나오는 게 코카콜라 칼라 검붉은 색의 혈뇨도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 단백뇨 2 포지티브 이상, 콜라색의 혈뇨도 2 포지티브 이상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면 10중 8구 뭐예요? 혈관 뭉치 손상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손상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엔드가 되면 신장의 손상이다 라고 꽝꽝 판결이 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제 경과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기전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사구제 신염이 출제가 되면 항상 물어보는 건 증상이에요. 4대 증상. 맨날 4개 물어본다? 4대 증상 뭐겠어요? 부종, 핍뇨, 단백뇨, 혈뇨. 근데 뭐 혈압이 올라간다 막 이런 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주 내용이 아닌 거야. 혈압이 올라가니 뭐 전해질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를 쏟아내면 출제자들은 단번에 알죠. 얘 모르고 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도 단번에 알죠. 아직 이해가 부족하네. 근거에 진단에 대한 병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병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면 핍뇨와 부종을 놓칠 리가 없고요. 단백뇨와 혈뇨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 4가지.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어. 얘네들한테는 반드시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의가. 무슨 히스토리가 있죠? 과거력이 있어요. 그렇죠.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상기도 감염의 히스토리가 몇 주 전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사구체 신염이 나타나든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질환이 있어요. 또 얘기해야 돼? 빨리빨리 안 나와요? 응? 얘들이 이 상기도 감염, 내 이름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 얘들이 들어왔어. 코커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2주, 3주 지나고 나서 반드시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질환 두 개. 하나는 급성사구체 신염이라 치자. 밑에.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류마틱 피버지. 그래서 이런 그 히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요. 히스토리가 기왕력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왕력이 있은 후 2, 3주 정도 지나자 류마틱 피버가 돼서 관절염이 생기거나 또 승모 판막염이 생기거나 그죠? 판막증이 생기거나 또 피하결절 또 윤상홍반 그죠? 또 마지막에 생기는 증상 무도증 그렇죠? 그래서 연관된 것들은 자꾸 이렇게 연관 지어서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떠올리고 하셔야지. 자, 진단 사정 기왕력 신염 발병 1, 3주 전 상기도 감염, 피부 감염, 호흡기 감염 이런 과거력을 파악한다. 요 검사를 했더니 혈뇨 검붉은색의 혈뇨, 콜라색 혈뇨, 단백뇨. 자, 혈뇨는 육안적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못 보죠. 그렇지만 아주 심각하면 보일 수 있어요. 단백뇨, 주로 이제 거품 이런 것들이 있지만 모를 수 있어요. 부종, 핍뇨, 눈 주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핍뇨,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핍뇨가 흔히 나타나죠. 자, 혈청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비유엔 크레아틴이 상승합니다. ESR 상승합니다. CRP 상승합니다. CRP 상승하는 이유 아시겠죠? 자가항체 생겼다는 얘기고 면역 반응이라는 얘기잖아요. 항염세상의 구균 용해소 안티스트랩토라이신도 상승되어 있어요. 사구체 여과율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틴이 상승하게 되고요. 나트륨 정체하고요. ESR과 ASO 타이터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증상 단백뇨, 혈뇨, 질소혈증, 핍뇨가 진행되어 혈뇨, 단백뇨, 핍뇨, 부종. 사구체가 손상하면서 전형적인 증상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나. 그래서 사구체가 손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는 단백뇨와 혈뇨예요. 그리고 심각한 증상은 부종입니다. 전신 증상도 나타나지만 부종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콩팥 부종과 콩팥 겉질의 팽창이 생기면서 옆구리 통증이 생기겠죠. 이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머피 타진으로 타진해 볼 수 있어요. 이 타진법의 이름 기억하셔야 되겠죠? 머피 타진이라고 그럽니다. 머피 타진해보게 되면 신장이 부어있는 게 느껴져. 아파요. 늑골 척추각에 압통이 느껴지고 복수가 차기도 하고요. 망막 부종으로 시각이 선명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늑골 척추각, 여기 등 쪽이지, 그지?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보게 되면은요, 압통이 생기게 돼요. 12번째 늑골 아래에 늑골 척추각 부위에 통증이 생기더라. 검진자의 손끝으로 늑골 척추각에 압력을 가해도 압통. 자, 고혈압도 생기겠죠? 고혈압도 있고 핍뇨가 진행됩니다. 급속한 사구체의 손상이 올 수 있고요. 이럴 때 합병증, 폐수종, 신부전, 두개압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겠지만 두통과 고혈압과 함께 이 두개 내압의 상승이 제일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치료는요. 치료는 별거 없어요. 치료는 별거 없는데 우선 급성기 때 안정하는 게 중요해요.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이 정상이 될 때까지는 절대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왜? 움직이면 대사량이 늘죠. 움직이면 대사량이 늘면 단백분해도 많이 될 거고 비유엔 크레아티닌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엔 크레아티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안정해야 된다. 안정하면 대사량이 줄어요. 수분 과잉과 고혈압, 이뇨제와 항고혈압제 주고 수분 전해질, 염분 수분 제한하고요.
고혈압 뇌증이 올까? 두통과 오심 경련 이런 것들을 사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산구균 재감염되지 않게 항생제 쓰기도 하죠. 휴식과 활동을 조절합니다. 침상 안정하고, 침상 안정이라는 건 언제까지? 비유엔과 크레아틴이 그리고 혈압이 정상, 부종이 없고 단백뇨 혈뇨가 소실될 때까지. 이후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활동을 조절하는 거죠. 필요하면 휴식해라. 필요하면 대사량도 늘어서 비유엔 크레아틴이 증가하니까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영양, 단백 제한하는 게 좋겠죠? 왜? 비유엔 크레아틴을 제한해야 되니까. 염분 제한합니다. 왜? 부종 정도를 제한해야 되니까. 자, 체액 유지를 위해서 INO 체크하고, 체중 체크하고, 복부둘레 체크하고, 수분 섭취량 좀 제한하고, 폐수종, 고혈압 이런 걸 관찰하고. 자, 약물은요. 방법이 없잖아. 염증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돼요. 이때는 스테로이드, 염증 억제, 항고혈압제 이뇨제 정도. 자, 감염 예방하고요. 합병증, 고혈압성 뇌증 요거 예방해야 돼요. 자, 사구체 신념 환아의 간호진단, 식욕부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저단백식이 처방을 해요. 자, 이때 저단백식을 권장하니까 탄수화물은 상승시켜야 돼. 왜? 네. 단백을 제한하면 칼로리가 제한이 되잖아요. 칼로리가 제한이 되면 대사량이 어때요? 내 몸에서 대사는 해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이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단백 이화 작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 제한을 하지만 고탄수화물로 칼로리 보충을 해줘야 이화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어요. 단백 이화 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중재. 그래서 단백 이화 방지를 위해서 칼로리를 보충해라. 고탄수화물로. 부종에 따른 염분 제한하고 식욕 부진 오심구토에 따른 중재. 소변량 감소, 체액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인도 체크하고 부종 체크하고 수분은 제한하는데 사탕, 레몬 조각, 얼음 조각 이런 걸로 갈증 해소. 증가되는 대사 요구.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안정이 될 때까지 절대 안정. 근거. 단백뇨가 증가하고 운동은 이화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동이나 운동은 이화작용 증가. 단백뇨 증가. 피부 손상, 부종 때문에요. 벗겨지겠죠, 그죠? 부종 때문에 허물허물 욕창처럼. 그래서 청결이나 마사지, 체위 변경을 자주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면역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예. 연쇄상 구균에 대한 자연 방어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격리까지는 필요 없지만 접촉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것이라는 정도. 근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거만 이해하시면 이런 그 중재는 B급이지만 근거 정도는 한 번씩 출제될 수 있으니까 뭐 근거만 이해하시면 되지. 치료는 출제될 내용은 없어요. 치료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내용 있잖아요. 비유엔 ABR 제일 중요하니까 왜 ABR이 필요해? 이런 거. 특히 사구체 신념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있죠. 본인 증상이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별로 증상이 없잖아요. 좀 붓는 거 말고는 맨날 싸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그 ABR 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절대 안정해야 되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나 보호자들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돌아다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씩 나와요. 왜 ABR을 시켜야 되냐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자, 만성사구체 신념. 이 항원항체 반응이 만성화되면서 결국은 서서히 100만 21, 100만 22개 망가지면서 신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거. 그래서 콩팥이 오그라들고 수축하게 되겠죠. 뚜렷한 증상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 증상 뭐예요? 혈뇨와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혈압도 결국은 올라가고 후위 증상으로 동맥 경화라든가 심장 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신부전으로 진행하겠죠. 늘 혈전 크레아틴인 비율에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만성 사후체 신염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만성 사후체 신염을 위주로 출제하겠어요? 급성 사후체 신염이 출제가 되겠어요? 급성 사후체 신염이 출제되겠죠. 정말 주요 신장 질환 출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 쉬었다가 이제 신장증 보실 겁니다.